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 교과서와 필기노트, 필기구를 모두 챙겼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강의를 모두 들은 후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주세요. 10페이지에 생각 열기를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결핵균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인류의 질병 치료에 기여한 생명과학자들에는 누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학습 후에 다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1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원은 생명과학의 역사 단원이고요. 작년까지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단원은 쉽게 과학사를 전반적으로 소개해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단순해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이걸 아시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생명과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탐구 대상으로 하고 생명현상 및 특성 및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 주세요. 12페이지를 보면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이 연도별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과정들은 의미 있는 업적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주요한 업적들을 살펴보면서 발달 과정을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과학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이 무생물에서 저절로 발생한다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의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학에서도 1000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발생설처럼 잘못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500여 종이 넘는 동물을 분류하는 이런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과학자는 갈레노스입니다. 갈레노스는 가축을 해부해서 의학적 지식을 쌓는 해부학의 기반을 수립했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베살리우스입니다. 베살리우스의 경우에는 인체를 해부해서 인체 해부도를 그렸죠. 갈레노스와는 달리 사람을 직접 해부했다고 하고요. 이 해부학과 생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제시된 과학자는 얀선입니다. 이 얀선은 최초로 현미경을 발명한 안경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과학의 발전이 많이 앞당겨졌다고 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 제시된 과학자는 합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심장 박동으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한다라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인체 생리학의 기초를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현미경을 통해서 코르크 단면으로부터 세포를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때 로버트 훅이 관찰한 이 세포는 죽어있는 세포였습니다. 그래도 이 세포라는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세포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서 로버트 훅의 업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로 제시된 학자는 바로 레이 우엔 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 움직이는 세포를 현미경을 통해 최초로 관찰했다는 점이죠.
그럼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제시된 학자는요, 린네입니다. 이 린네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동물을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린네가 발명한 이 분류체계 방법은 현재 우리 생물의 학명을 정할 때 이 린네의 분류체계 방법을 이용해서 학명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학자이고요. 9번째로 제시된 학자는 바로 잉헨하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식물이 물질을 합성하는 데 빛이 필요하다, 즉 광합성의 원리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10번째로 제시된 제너, 많이 들어봤죠? 바로 종두법을 개발한 사람이고요. 11번째로 제시된 학자는 바로 그 유명한 다윈입니다. 이 다윈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종들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라는 자연선택설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주장은 이후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2번째로 제시된 것은 바로 파스테르인데요. 역시 파스테르도 매우 유명한 학자이고요. 이 사람은 생물은 생물에서 비롯된다 라는 생물 속생설을 입증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생물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물로부터 생겨난다는 생물 속생설을 입증했고요. 이로 인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이 기각되게 됩니다. 13번째로 제시된 학자 역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멘델인데요. 이 멘델은 완두를 이용한 교배 실험을 통해서 유전 현상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 즉 유전학의 기본을 이 사람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14번째로 제시된 학자는 바로 코흐입니다. 코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은 특정한 병원균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 병원균을 순수하게 배양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14페이지를 보면 이제 15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모건입니다. 이 모건은 초파리 유전 실험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있고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유전자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유전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도 이 모건은 우리가 유전자 간의 거리를 나타낼 때 센티모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센티모건에 모건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16번째로 제시된 학자는 바로 플레밍입니다. 이 플레밍은 생명과학 1에서도 우리가 만나봤었죠. 바로 푸른 곰팡이가 주변에 세균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고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업적이 있고요. 또한 우리 몸에서 분해 요소의 일종인 라이소자임을 발견한 업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세균도 분해시키죠. 이 라이소자임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17번째는
전자현미경 발명에 대한 업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자현미경 발명으로 인해서 세포의 내부 구조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균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까지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업적으로는 힐이라는 과학자가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산소는 물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힐이라는 사람의 업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바로 광합성 과정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 과정이죠. 그런데 이 광합성 과정에서 이 산소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물로부터 왔느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산소는 물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19번째는 에이버리라는 사람의 업적입니다. 이 에이버리는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 물질임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업적은 바로 켈빈과 벤슨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으로 합성되는 경로를 밝힌 이 회로가 되겠고요. 이 회로를 켈빈 회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뒤에 교과서에 이 켈빈 회로가 나오니까요. 다음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21번째 업적으로는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한 것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가 DNA 이중나선 구조를 X선 회전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두 과학자에 의해서 나중에 생명과학의 중심이 되는 중심 원리가 발표되게 되죠. 이 중심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 있는 DNA가 RNA를 만들게 되고 이 RNA의 정보에 의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과학자로 인해서 이제 유전 보호가 해독되면서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15페이지를 봐주세요. 22번째 업적으로 나와 있는 건 바로 코헨과 보이어가 제한 효소라는 효소와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재조합하는 기술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새로운 작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죠. 23번째 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영국의 과학자 월머시 세계 최초로 포유류인 양의 체세포를 이용해서 동물을 복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 사건을 TV를 통해 봤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단순한 세균 같은 생명체만 복제가 가능했다면 이 월머시라는 과학자는 바로 포유동물, 사람과 같은 포유동물을 복제했기 때문에 사람을 복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많이 우려했던 그 내용들이 기억에 남네요. 이게 23번째가 아닌데 잘못
선생님이 숫자를 붙였습니다. 자, 이건 25번째 제시되는 업적이고요. 23번째 업적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세포 융합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번째 기술 업적으로는 이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기기가 발명되었다는 것인데요. 24번째 업적이 이제 의미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코로나19 감염자를 확인하는데 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이 PCR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쳐보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5번째는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26번째로 제시된 업적은 사람의 유전체 해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유전체는 2003년에 모두 해독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사람의 DNA 염기쌍은 약 32억 쌍이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 개수는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된다. 정확한 개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개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번째로 제시된 업적은 이제 DNA 염기설기 분석기가 발명된 것이고요. 마지막 28번째 업적으로 제시된 것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새로운 개발입니다. 2012년에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 효소가 이제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 효소로 인해서 유전자 조작의 정밀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16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까지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금방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래쪽에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 조사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생명과학은 초기의 연구는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도구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도 함께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현미경의 발달.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얀선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현미경이 이제 발명되면서 세포의 구조와 미생물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DNA 이중나선 구조는 X선 회절 기술을 통해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을 분석하고 정제하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효소의 작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생명체의 물질 대사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기기와 자동 DNA 염기설 분석기가 발명되면서 인공 DNA도 합성되고 DNA 재조합도 생기고 세포도 융합시키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생명과학은 아주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생명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한 물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 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오 산업은 미래가 밝은 산업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찾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쪽에 이 내용들은 바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단순한 그 사실들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